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수장이 우크라이나에 점령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배치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전화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백년도에서 이륙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세부 비행 이력까지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백구할 가치조차 없다고 거듭 일축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진을 둘러싼 친윤과 친한 갈등 속에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 의원총회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하면서 상설특검 후보자의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관련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집권자민당과 열린여당이 15년 만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참패했습니다.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휘청이는 가운데 다음 달 총리 지명선거에서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5차전이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2번째 우승에 단 1승을 남긴 기아에 맞서 삼성이 벼랑 끝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예, 먼저 지금 막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북한의 파병 소식 직후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우리와 한 목소리로 신속하게 대응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러북 간 불법 교류를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가운데 EU 및 회원국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파병까지 한 것을 보니 작년 5월 서울에서 열린 한 EU 정상회담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공감한 것이 다시금 사실로 입증됐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는 이미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이 나토에 이어서 EU에도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서 정보를 공유해 주기로 한데 사의를 표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수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배치를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군 60만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며 이번 파병은 푸틴 대통령의 절박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국제부 연결해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나토 사무총장이 북한의 파병을 확인했는데요. 그 전에 우리 정부 측에 설명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오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 주재로 북대서양 이사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대서양 이사회는 32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나토의 최고 정치적 의사결정 기구인데요.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정부 대표단이 이번 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측 브리핑이 끝난 뒤 류터 사무총장은 기자들을 만나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보내졌고 북한군 부대들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진입해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이는 접경 지역입니다. 류터 사무총장은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이 확대됐다는 뜻이라며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의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군의 파병은 중대한 긴장 확대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나토는 북한이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을 대가로 북한의 군사적 기술과 국제 제재를 우회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으킨 전쟁으로 러시아 군인 60만 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쳤다며 북한군의 파병은 푸틴 대통령의 절망을 방증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이런 상황에 대해 동맹 내부와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우방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도 통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네, 이번 주 한국과 미국의 외교와 국방장관이 함께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과 관련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를 합니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제6차 한미 외교 국방 장관 회의, 이른바 2+2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의혹과 관련해 현지 시각 오는 30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현재 안보리 의장국인 스위스의 주 유엔 대표부가 30일 오후 3시 이후 회의를 소집한다는 계획을 공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최근 밀착 관계를 둘러싼 우려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고 주장해온 북한이 해당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한국군의 도발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한국군 무인기의 침투 경로라며 노동신문에 올린 그래픽 지도입니다. 비행 이력을 분초 단위로 분석한 표도 만들어 함께 실었습니다. 평양에서 추락해 발견된 무인기가 남측 백령도에서 이륙해 날아온 사실을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보도한 내용입니다. 발견된 무인기 기록에선 비행 계획과 이력 238개가 발견됐는데 마지막 비행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 영역 안에서 이뤄진 자료였다는 점도 한국군 무인기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할 경우 도발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책임을 집요하게 회피해온 한국 군사 깡패들의 가장 저열하고 파렴치한 도발적 정체가 저도 변명할 여지 없이 입증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서울 상공에서 같은 상황이 펼쳐질 경우 우리 측 대응이 궁금하다고 비꼬며 추가 무인기 도발을 암시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무인기가 침투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북한이 세부 비행 이력까지 공개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오는데 우리 군 정찰 무인기의 탑재 중량을 고려하면 무거운 전단통을 달고 날개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 경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이 사건을 국제사회에서 더욱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조사 결과를 고리로 대남 위협과 도발 빈도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추진 문제를 두고 여당 내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공개 의원총회를 주장했고 친윤계는 스스로 당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친한동훈계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지은 건 당론이 아니라며 기존 친윤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목 특별감찰관 추천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는 지적에도 야당의 특검 주장이 정략이란 걸 방증하는 게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정체성을 들먹이거나 무용론을 외치는 걸 국민들은 모두 구차한 변명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특히 특별감찰관 추진을 놓고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당원과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공개 의원총회를 제안했습니다.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는 의총은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명분과 여론에서 밀릴 게 없다는 친한계 내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친윤계는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견과 의견을 나누되 너무 남에게 알리지 않고 의견을 봉합해야 한다며 친한계 공개적 요구 방식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파괴적인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파괴적인 거는 스스로 파괴하는 건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은 친한계의 공개의총 제안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원내 사안에 원외 지도부가 관여한다는 취지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친한계와 친윤계 간 공개 절전이 벌어진 가운데 앞서 갈등 양상을 보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개 언급을 삼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특별감찰관 추진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할 본질이 아니라며 특검 수용만이 국민 분노를 잠재우는 해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국민에게 진실을 고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 갈등이 고조되며 당내에선 분열의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총 전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분 확산을 잠재우기 위해 물밑 대화에 나서리란 일각의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한 백서를 선거 200여일 만에 공개를 했습니다. 패배 요인으로 정부 여당의 불안정한 관계를 지목하면서 대통령실과 당의 책임을 함께 짚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가 선거 201일 만에 패배 원인과 개혁 과제를 분석한 백서 마지막 기회를 공개했습니다. 참패 요인으로는 가장 먼저 불안정한 당정 관계를 꼽았는데 당과 정부 사이에 건강한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해 국민 신뢰가 추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544명의 설문조사한 분들도 우리 당에게 매우 강한 회초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불안정한 당정관계였습니다. 선거 국면 여권 지지율을 뒤흔들었던 주요 이슈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의대 증원 논란 등이 언급됐습니다. 당시 이런 논란이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며 용산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도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밖에 시스템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전략 부재 등이 패배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었던 한동훈 대표의 이재명 조국 심판론, 이른바 2조 심판론을 두곤 오히려 선거를 정권 심판론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과 정부 양측의 잘못을 고루 지적한 백서 결론에 당 지도부는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시는 거죠. 아직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평가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백서가 보고된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선 패배 원인으로 꼽힌 2조 심판론을 두고 이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선거 국면마다 달리 분석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방법론적 한계를 지적했는데 특히 2조 심판론은 선거 2주 전 여러 악재가 겹치며 여권 지지율이 급락하자 읍소 전략의 하나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일부 최고위원은 심판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당이 꺼낼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선 백서 집필 과정에서도 참패 책임의 화살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했던 가운데 선거 200여일 만에 백서가 공개된 것조차 여권 내 내탁 공방의 단적인 모습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과제를 추진하는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첨예한 쟁점에서는 여야가 대립하면서
주도권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거대 양당의 정책 사령탑들이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공통으로 내놓은 민생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연 겁니다. 앞서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초에 열린 첫 대표회담에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지 2달여 만입니다. 여야는 AI 산업과 국가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골목 상권과 지역경제 회복 지원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추가 민생 공약 교환과 협의회 운영 방안, 일정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하겠다며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지만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 논의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공통 규탄 결의안을 요구했고,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 논의 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그런 수준의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민주당은 지구당 부활과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이미 한동훈 당대표께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또 천명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논란과 직결된 법안 처리 문제에선 더욱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김 여사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두고 여당 추천목 2명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소위를 통과한 겁니다. 국회의 동행명령권을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 등도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반헌법적인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회의에서 퇴장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많은 법안을 졸속 처리하고 저희의 의견을 경청도 안 하고 이제 의결한다는 것은 이제 입법 독재를 뛰어넘어서.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차 회담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 속에 민생에는 협력 기조가, 특검 등 김 여사 문제엔 양보 없는 대치 국면이 예상되면서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리란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이른바 4대 개혁의 추진 속도를 높여서 올해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반발하는 행정관들의 단체 행동 움직임에는 절제와 품격을 강조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 등 이른바 4대 개혁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안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참모진들을 독려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는 최근 이딴 전쟁으로 불안감이 커진 중동,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위험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원유 수급 등 경제 불안 요인이 없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민생 관련 사안을 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인적 쇄신을 공개 요구한 한동훈 대표에게 반발하는 행정관들을 향해서도 절제와 품격을 강조하며 공개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젊은 행정관들의 불만을 가라앉히려고 시도한 건데 빈손 면담 논란 등으로 뒤숭숭한 조직의 기강을 다잡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좌할 대통령실 내 제2부속실이 출범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제2부속 비서관 임명에 맞춰 소규모 인사가 단행돼 분위기 쇄신을 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야권이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민심을 얻기 위한 대통령실의 노력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집권자민당이 총선에서 과반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집권자민당이 얻은 의석은 191석,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쳐도 215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못 미칩니다.
지난 2009년 옛 민주당의 정권을 뺏긴 이후 15년 만입니다. 정치적 타격을 입은 이시바 총리는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厳しい安全保障環境、経済環境、そういうような状況の中にあって、国政というのは一時たりとも停滞が許されない。 자민당의 참패로 궁지에 몰린 이시바 총리가 당장 넘어야 할 고비는 다음 달 특별국회입니다.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야 하는데 어느 후보도 의원들의 과반을 얻지 못하면 상위 1, 2위 후보가 결선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자민당이 과반을 얻지 못한 만큼 이시바 총리는 노다 이펀 민주당 대표와 함께 결선 투표로 승부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나머지 야당이 누구를 얼마만큼 밀어줄지에 따라 총리의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존 98석에서 148석으로 크게 약진한 이펀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나머지 야당들과 협력해 세력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現時点で野党第1党、比較第2党でありますので、自分がまず手を挙げてご協力をお願いをするというのが基本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시바 총리의 자민당도 이펀 민주당 이외의 군소 야당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한 물밑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의도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여러 경우의 수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가 올해 3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최대 16조 원의 기금 여윳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놓고 여야가 설전해버렸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29조 6천억 원의 세수 부족분에 대해 국채 발행 없이 최대 16조 원의 기금이 투입됩니다. 공자기금 4조 원을 비롯해 외평기금 4조에서 6조 원, 주택도시기금은 2조에서 3조 원이 동원됩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세 감소로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 6조 5천억의 집행은 보류되고 재정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되는 규모는 7조에서 9조 원입니다.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지자체에 대하여는 지방채를 정부가 인수하는 등 보완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외평기금 활용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9월 재추계 보고 때 당시 외평기금 추가 활용 검토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외평기금 4조 원에서 6조 원을 활용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이 2달도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말을 바꿨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외평기금 잔액이 약 274조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면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 능력에 있어서 부족할 수준인가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또 외환보유고가 있기 때문에요. 네, 외환보유고가 지금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투입에 대한 비판과 민생경제 주름살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금 활용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주택기금의 재원이 어디예요? 국민이 낸 돈 아닙니까? 청약저축이고 국민들이 집 살 때 내는 국민 주택 채권이에요. 민생경제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게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것처럼 저는 회계기금의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해야 된다. 최 부총리는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올해 성장률 자체는 4분기 성장률과 무관하게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데다 짙은 안개까지 엉키며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이 마치 얇은 커튼을 친 듯 뿌옇게 보입니다. 짙은 안개가 뒤덮은 영종대교는 도로의 윤곽조차 희미합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낀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져 시야가 더욱 흐릿해진 겁니다. 일요일 오후 북서기류와 함께 보통 수준의 국외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으로 유입된 후 밤사이 대기 정체로 발생한 안개와 더불어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함께 축적되어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한때 인천 동구 송림동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7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경기 부천 내동은 71 마이크로그램, 서울 구로구도 57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기온이 점차 올라 안개가 걷히면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회복됐지만 인천은 오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었고 충남도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으로 치솟았습니다. 대기 정체가 해소되면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공기가 쾌적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후 전문가들은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는 추운 계절에 접어들면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이 본격화한 이른바 미세먼지의 계절이 시작됐다고 규정합니다. 늦가을로 접어드는 이맘때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서해를 건너 유입되면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요. 앞으로 내년 봄까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예보를 자주 확인하고 대기질이 나쁜 날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두고 여권의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총회를 열 것인지 또 연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놓고 신경전이 거센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파괴적인 서로 끌어내리는 것, 이런 점을 좀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문을 열고 하는 얘기하고 문을 닫고 우리끼리 치열하게 다퉈도 좋습니다. 이견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용하게 문을 닫고 너무 남한테 알리지 않고 의견을 종합해서 나와서 분명한 것은 문을 닫고 문을 연 곳에서는 대화 그 내용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 같은 논란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책임 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개 의총을 통해, 만약에 의총이 열린다면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여권 내에서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이야기가 계속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인요한 최고위원은 문을 닫고 조용히 이야기하자라고 했고, 김종혁 최고위원은 공개 의총을 하고 또 거기서 표결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어떤 의견에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아니, 이게 사실 양측이 여론전을 하는 거죠. 이제 기세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정치하고 소시지 만드는 과정은 안 보는 게 좋다라는 독일 격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조율도 있고 그다음에 좀 우리가 말하자면 고성도 오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와 이제 그 소시지 만드는 과정을 안 보는 게 좋다라는 이제 그런 격언이 있는 건데 재밌네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특별감찰관이 최후의 승부수 같은 거잖아요. 이른바 특검은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선을 그었고 민주당의 무도한 공세라고 이미 그건 방어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른바 이 특검이라도 관철을 시켜야 하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이게 디리스킹 전략이죠. 위험의 감소 전략이죠. 더 센 건 못 받고 자그마한 걸 받아서 출구 전략을 짜겠다는 건데 뭐 그런 전략 당대표가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과연 이거를 그러면 이걸 정치란 게 내밀한 조율 과정과 서로의 토론 합의 과정을 거쳐서 사실 상품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그냥 라이브로 말하자면 TV 토론하듯이 중계해가지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건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기세 싸움인데 이제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명분에서 앞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아마 공개 토론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는 한동훈 대표와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말하자면 뭐 이른바 추한 해동이라도 통해서 좀 서로 접점을 찾아 나가서 이 문제는 결론 내려야지 공개 이게 표결까지 가는 거는 가서도 안 되고 갈 가능성도 적다. 저는 그렇게 없다고 보시나요? 봅니다. 없다고 본다. 네네.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친윤계 의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개 의총은 논의할 가치가 없는 꼼수고
원외가 왜 의총 권한도 없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최소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 만약에 표결을 한다라고 했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의총에서는 원내대표 같이 뭔가 임선을 선출할 때는 이제 무기명 죄송합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지만은 이런 거는 그냥 박수로 일반적으로는 박수로 추인하거나 만장일치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로 이제 뭐 이 거수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기세등등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중립으로 분류되는 한 50에서 60명이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친한계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공개를 하자. 여론으로 좀 압박을 좀 하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이게 전혀 생각지도 못할 아이디어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의총은 맞죠. 의총은 그러니까 의원총회니까 의원총회는 의원들이 하는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하지만 의원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최고 결정 이제 뭐 단위 최고 결정 기구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당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면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스탠스가 정확하게 뭔지 사실은 이거를 친한계에서 키웠잖아요. 친한계에서 배현진 의원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뭐 이제 원내대표의 입장을 요구를 하고 했으면은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만약에 이거에 통과에 본인의 대표직 정도는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뭔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대표직을 걸 만한 사안은 아니다. 뭐 이거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뭐 진짜로 관철시키고 싶으면은 뭔가 승부수를 좀 한 대표가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는 게 사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지난주 한 말쯤에 금요일쯤 박정훈 의원도 이게 의총에서 표결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사실 오늘 김종혁 최고위원의 의견이 이게 개인적인 의견인지 뭐 한동훈 대표도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 표결까지 가면은 뭐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멸이다, 분열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오늘 윤상현 의원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정훈 의원은 원내잖아요. 원내가 이 사안을 얘기하기 의총은 원내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김종혁 최고가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원내의원이 꺼내면 이제 민감한 사안이죠. 근데 원외니까 의총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책임 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한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러니까 원외도 듣게 해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박정훈 의원이 얘기하거나 뭐 배현진 의원이 얘기하면 파장이 크죠. 왜냐하면 원내 의원이고 의총에 참석하니까 요구사항이 될 수 있으나 사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원외 당협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꺼낸 거죠. 근데 저도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총 역사상 과연 그 라이브로 갔던 적이 있던가 저도 한 번 본 기억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말하자면 여권의 운명을 가로지를 수 있는 이런 말하자면 민감한 이슈와 휘발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과 그런 말하자면 중간에 필터링 없이 그냥 국민에게 공개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말을 아끼면서 담판과 협상을 통해서 아니면 설득을 통해서 자기가 출구 전략을 짜고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원외 당협위원장이니까 조금 자유스러운 신분에서 말하자면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굉장히 빅 스피커니까 그렇게 좀 볼륨을 높이면서 사실 가서 한동훈 대표도 원외잖아요. 원외인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직접 얘기하는 건 대표 워딩이잖아요. 이른바 최종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대리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리전이 아니라 이제 뭐 일종의 말 역할 분담 혹은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최종 상태에 대한 입장을 좀 아끼면서 김종혁 최고가 명분과 세력과 여론전에서 좀 앞서 나가겠다 그렇게 강렬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오늘 지난 총선 이후에 그 총선 패배 원인의 대응책을 담은 총선 백서. 이 총선 백서 언제 나와 그랬는데 오늘 나왔는데 제목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였고 136쪽짜리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6가지 정도로 원인을 분석했더라고요. 하나만한 얘기가 다 담겼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 키워드가 이거였어요. 불안정한 당정 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효과적 홍보 콘텐츠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의 부재, 기능 못한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제 앞에 두 개는 빼놓고 승부수 전략 부재.
네. 뭐 이건 진짜 하나만 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홍보 콘텐츠 부재 이것도 하나만 한 정말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당의 철학과 비전의 부재는 당을 해체해야죠. 만약에 이런 게 없는 당이 왜 존속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 눈치 보고 저거 눈치 보다가 정말로 그냥 끼워 넣구나 저는 이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내용이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불안정한 당정 관계예요. 이 내용이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당정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제목만 보면은 한동훈 대표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명품백,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발언 네. 그리고 이제 이종섭 대파 논란도 대파 논란 그리고 예. 의대 정원 뭐 이종섭 호주 대사 예. 뭐 도피 논란 뭐 이런 것이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은 당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당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거는 그렇다고 치고 예. 이 지금 열거한 거는 다 누가 만든 겁니까? 다 용산에서 만든 거예요, 전부 다. 대통령 부부가 다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불안정한 당정 관계라고 제목을 뽑을 게 아니라 정권 심판론에 불붙인 용산 이렇게 뽑는 게 더 정확한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당이 잘 대응을 완벽하게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당이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당정 사이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이 형성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 그러면 정부 용산이 하자는 대로 당이 따라가서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를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비판받을 일인가? 제가 누구 편에 드는 게 아니라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제목은 불안정한 당정 관계가 원인이 꼽히는 게 아니라 용산이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인 게 원인이 돼야 되는데 마치 요거는 내용은 또 그렇게 넣어놓고 제목은 또 이렇게 뽑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심을 했냐. 근데 여기도 요거 안 먹으려고. 근데 결국은 알맹이가 없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총선 백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정훈 그 총선 백서 위원장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그 내용이 주목이 됐는데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상으로는 일단 양비론 그렇죠.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나폴레옹한테 누가 물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뛰어난 전략가냐 물으니까 승자라고 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기면 모든 전략이 다 우수하고 다 통하는 거고 지면은 모든 게 패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실 분석을 한 게 저는 제가 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얘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고 식사 제대로 하지 않아서 건강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엣지 있거나 정말 뼈 아프게 우리가 여건이 받아야 할 얘기들은 담기지 않았고 두루뭉술하게 다 짚었어요. 그러니까 페이는 다 저도 짚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 김준일 평론가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조 심판원이 마지막에 안 먹혔다. 한동훈 대표 책임은 또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제가 보기에 말하자면 두루두루 다 담아서 이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라고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책임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얘기와 반어법이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인가라는 이제 어쨌든 총선 백서가 나왔으니까 이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민이 평가할 거라 했는데 저는 조금 그 워딩은 좀 아쉬워요. 이게 우리가 어쨌든 당의 이 말하자면 페인을 우리가 디딤돌 삼아서 앞으로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변화와 쇄신에 앞장서는 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대표 워딩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들어요.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이것도 당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만든 백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를 조금 더 한동훈 대표가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조금 더 말하자면 그 포용적이고 그다음에 대승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좀 미진하다고 좀 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 어쨌든 201일 만에 나온 거 이거 조금 여당으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놓고서는 지금 여당 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자체적으로 김 여사 해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김 여사의 사과를 하는 것은 거기에는 의견 일치를 한 것 같은데 직접 사과냐 서면 사과냐 또 국내는 물론이고 외교 일정까지 김 여사가 중단하는 안도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김준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윤핵관 소위 말 친윤계들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친윤계들이 대통령이 사과하고 여사는 서면 사과하는 방안에 건의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권력 서열이 누군지를 제가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여사님은 그러면은 사과를 직접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친윤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참 이상한 나라다. 잘못한 게 있으면 당사자가 나와서 직접 사과를 해야 되는데 왜 대통령께서, 물론 대통령도 총체적 책임이지만은 여사 문제에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논의를 할 정도로 좀 쩔쩔매고 있다라는 거고, 뭐 제2부속실 출범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11개월째 울거먹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2주면 되거든요, 그거.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인원들만 몇 명만 뽑아가지고 칸막이 하나 설치하는 거잖아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지. 다음 주면은 출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어떤 해법으로 내놓기에는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싸늘해졌다라는 거죠. 너무 늦었다. 예,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수사를 받아야지 이게 해소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하여튼 뭐 최근에 계속해서 뭐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는 하는데 20%대 초반 나오다가 딱 20%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해법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20%대가 지금 벌써 한 달째 반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보합이었잖아요.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제 이런 반복하면서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는 소리를 듣는데 이제 20%대 하반 경직이 무너진 상태에서 계속 20%대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용산에서 또 위기에 대한 체감 지수가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계속 가랑비에 옷 젖으면 크게 옷 젖는지 모르잖아요. 이미 옷은 다 젖었는데. 저는 그래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해야 저는 해법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대통령실 고민하고 있는 대통령의 사과. 저는 11월 10일이면은 이제 반환점을 도는 날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반드시 저는 하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쇄신 의지와 그다음에 조금 변화를 주겠다는 포인트를 가진 어떤 인적 쇄신이든 뭐든 그 말씀이 나오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2년 반 남은 국정 동력을 이 20%대로 이끌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 포함해서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봐요. 어찌든 사과를 깔끔하게 한 다음에 저는 일정은 일정대로 소화하는 일정 부분을 소화해야 된다고 보는 게, 아니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면서 국빈 방문 가는데 그러면 동부인 하지 않고 간다는 게 그게 상대국에 대한 오히려 결례 아닌가요? 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다음에 국가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국격에 따른 상황에서 영부인이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은 최소한으로 소화하고 나머지는 대통령의 사과로 정면 돌파하고 하반기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뭐 4대 개혁이든 뭐든 어떻게든 돌파하겠다. 그렇게 저는 터닝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인적 쇄신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그랬다고 앞서서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여사 라인 정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을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행정관들이 상당히 이제 반발하고 기자회견까지 열 그런 움직임이 보도 한번 됐었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절제와 품격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인적 쇄신하고 연결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 제어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대통령실, 뭐 저도 2년 반을 근무했습니다만은 이게 입이 없어요. 비서는 원래 입이 없어야 돼요. 음지에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게 일인데 물론 억울하고 본인들이 조금 지목되어서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숙명과 업보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내고 하는 거 그건 아주 정말 저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 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찌됐건 저는 대통령께서 11월 10일 터닝 일종의 임기 변곡점이 오고 그다음에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인사쇄신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거는 또 해야만 동력을 또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소하게 또 지적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좀 사전 제어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막 들어온 소식이 지금 있는데요. 지금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소식이군요. 기아가 삼성을 누르고 대망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12번째 우승이 되는 것 같은데요. 김태군 선수가 결승타를 쳐서 전체적으로 4승 1패로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12번째 우승이고요. 37년 만에 광주에서 우승 세리머니를 했다고 합니다. 기아 팬들 축하드립니다. 예. 여기도 기아 팬 있으신가요? 뭐 연고가 없어서 기아 팬은 아닙니다. 예. 내년에는 한화가 우승하기를 바랍니다. 요거 제가 한마디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요거 절제와 품격 이거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게 좀 거울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절제와 품격을 가지고 더 인내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먼저 절제와 좀 품격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맨날 경로하고 그래서 밑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인내를 하셔가지고 화도 좀 덜 내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행정관한테 할 얘기가 아니다. 좀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여야 대표 회담이 여야 대표 회담 2달여 만에 민생 협의체가 닻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여야 대표 회담 정례화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한번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야의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체가 오늘 출범합니다. 총선 당시의 공통 공약은 물론이고 민생 고통을 덜기 위한 법안들도 논의될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 과감한 재정 대책도 협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생 협의체 발족을 기점으로 여야 지도부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힘을 모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 회담도 조속하게 열리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들의 정례화, 대화 정례화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자, 민생협의체 여야 공통 공약을 이제 계속 입법화시키는 이제 그런 협의체인데, 거기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회담 정례화, 여야 대표 회담 정례화를 제안을 했는데요. 사실 아직 2차 회담도 안 열린 상황에서 정례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민생협의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에서 당대표가 좀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결국은 당대표끼리 만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민생을 좀 챙기는 대표의 리더십 뭐 이런 거를 조금 본인이 부각시키려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계속 민생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4대 개혁 얘기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거는 한동훈 힘 실어주기 약간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여러모로 또 궁지에 몰리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대표로서의 위상을 밖에서도 좀 세워주고 인정해 줌으로써 쉽게 얘기하면 힘내라 한동훈,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이네요. 그렇게 보셨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2차 대표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의제가 안 잡혀서. 근데 거기 이제 특별감찰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특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의제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선별적으로 처리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 번은 꺼내서 한동훈 대표를 압박은 하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거기 넘어가진 않죠. 대신에 지금 국회에서는 말하자면 상설특검을 하겠다 그래서 운영규칙 바꿔서 국민의힘 추천을 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트랙을 구성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요즘 부쩍 또 민생 외에 또 주목받는 또 단어를 자주 써요. 정치복원입니다. 그 얘기 정치복원.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여권의 균열로 인한 반사이익을 좀 받기 때문에 이제는 중원으로 좀 진출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다만 당과 지도부는 탄핵이든 그 장외 집회든 강성 메시지를 내고 본인은 이제는 정치 복원해야 되고 민생 챙겨야 되고 중원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제 대선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11월 15일 날과 25일 날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는 본인의 선고가 있으니까 아마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표정과는 별도로 아마 총력 대응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정치 복원과 민생 두 개의 키워드로 한동훈 대표도 압박하면서 여당의 균열점을 적절히 이용하는 그런 지금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치의 시선이 지금 거의 국민의힘에 쏠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중질환, 내부의 다툼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는 11월 본인의 선거를 앞두고 그런 쪽인 좀 계산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있겠죠. 뭐 부인하지는 그러니까 저 최성 평론가님의 해석이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뭐 사실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게 없잖아요. 뭘 하든 이 그쪽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의 그 갈등 이거보다 주목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거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에게 좀 더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이미 대화가 안 통하는 게 증명이 사실상 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사람들끼리라도 자주 만나자 이런 식으로 조금 이 프레임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주말이죠. 11월 2일 장외 집회 지금 민주당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거대 야당이 이제 192석인데 여기서 장외투쟁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게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장외투쟁의 효과라는 게 어떤 거를 이제 뭐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때처럼 이렇게 물밀듯이 나올 거냐?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다라는 거고 오늘 네. 그 박주민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행자가 질문을 하니까 박주민 의원이 대답이 주중에는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가서 집회하겠다 뭐 이렇게 예. 비판 의식을 좀 비판한 거를 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 탄핵 집회는 아니고 김건희 여사 규탄 대회 뭐 타이틀은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런 거죠. 예. 근데 이제 탄핵 구호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뭐 이래저래 이미 조국 대표는 조국 혁신당은 이미 탄핵하겠다고 이제 나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을 좀 결집시키는 건데 저는 이거를 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뭐 거대 야당이 나가가지고 왜 밖에서 하느냐 오죽하면은 나가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도 드는데 예. 뭐가 됐든 성과를 내야 된다 원내에서 그 성과라는 거는 이거 지금 특검이라는 거를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본인들도 민주당도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으면은 네. 그게 뭐 협상이 됐든 뭐가 됐든 결과적으로 통과를 못 시키면은 이런 집회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다. 네. 오히려 좀 나중에 괜히 욕만 먹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랑 만나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풀든지 여러모로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이 얘기 처음 장외 집회 얘기 나올 때 패딩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 지도부 안에서 얘기는. 계속 하겠다라는 거죠. 계속 하겠다는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네. 하겠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지금 야권 지지자들도 좀 지쳤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도대체 뭐 하냐. 물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은 왜 뭐 이거를 통과를 못 시키느냐.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집회만 하고 만약에 이거를 또 통과를 못 시키면은 여러모로 예. 좀 궁지에 몰리지 않을까. 야당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14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하겠다는 게 이제 네. 민주당의 지금 계산이죠. 계산이고. 네. 예. 근데 그게 저는 민주당이 네. 11월 키워드는 딱 두 날짜입니다. 14와 28입니다. 14와 14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시키고 네. 28에는 15일 내로 송부가 다시 예, 재표결, 재표결 할 수 있는 날이 28로 잡았어요. 내부로 끝났고. 근데 왜 예. 이럴까요? 말씀하신 대로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대표 1심 공판 15일이죠. 위진교 사람이 26일이죠. 네. 또 14일에는 김혜경 여사에 대한 또 선고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11월 우리가 그래서 찬바람이 불면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쓰나미처럼 온다 그랬는데 예. 여권의 자중질환으로 사실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11월 15일 전에 특별감찰관에 대한 문제를 끝냈으면 좋겠다고 한 얘기가 바로 이런 지점에서 나온 건데 네. 어쨌든 저는 민주당의 키워드는 14, 28 그다음에 네. 그 언저리에 서서 어쨌든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는 또 그 전략을 쓸 겁니다. 그래서 상설 특검을 그래서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거부할 예. 때를 대비해서 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11월 달에 민주당의 키워드는 계엄, 탄핵, 특검 이 세 키워드로 아마 압축이 될 것 같은데 과연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런 지금 야권의 정말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에 네.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기에 맞불을 놓느냐 그게 아마 굉장히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11월 정치 일정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줄줄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로야구 기아가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삼성을 꺾고 대망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자 통산 12번째 우승으로 KBO 최다 우승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네, 어떻게 경기 치러졌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결국에는 기아가 우승을 차지했군요.
네, 조금 전 경기가 끝났는데요. 기아가 삼성을 꺾고 한국 시리즈에서 4승을 먼저 거두면서 대망의 1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 초반은 사실 삼성이 주도했습니다. 1회부터 기아 선발 양현종을 두들겨 디아즈와 김영웅이 백투백 홈런을 터뜨리면서 석점을 앞서갔고요. 또 3회 초에 디아즈의 연타석 홈런이 나오면서 5대1까지 점수차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3회 김도영과 나성범, 최영우가 연이어 안타를 터뜨리면서 한 점을 쫓아갔고 5회에는 최영우가 다시 솔로포를 터뜨리면서 거센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5회 수비가 아쉬웠습니다. 지난 1차전과 비슷한 장면이 나온 건데요. 이번엔 김윤수가 폭투를 던지면서 한 번에 2점을 헌납했습니다. 순식간에 동점을 만든 기아는 마침내 6회에 김태군이 유격수 왼쪽에 내야 안타를 치면서 3루 주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역전 타점이자 이번 경기 결승 타점입니다. 이후 8회 초 만루 위기를 넘긴 기아는 8회 말 박찬호의 2루타로 쐐기점을 뽑았습니다. 기아는 4승 1패로 5차전에서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승을 확정했고요.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자 통산 12번째 우승으로 KBO 최다 우승 기록을 또 늘렸습니다. 또 이번에는요, 지난 1987년 이후 37년 만에 광주 홈에서 우승 축배를 들어올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예, 또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마크 루터 북대서양제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군사 파병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루터 사무총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러북의 불법 군사 협력이 분쟁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제 평화와 번영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를 하고 한국이 신속하게 정부 대표단을 보내서 나토 회원국들과 정보를 공유해 준 데 대해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추가 내용이 또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그러니까 북대서양제약기구 나토의 마르크 류터 사무총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배치를 공식 확인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EU 집행위원장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 소식도 네.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나토 사무총장하고 전화 통화를 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의 파병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급성을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 측의 공개 매수전이 결국에는 승자를 가리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양측 모두 확실한 과반 지분을 얻지 못하면서 분쟁은 주주총회 표 대결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고려아연이 지난 23일 마감된 자기 주식 공개 매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소각 예정인 자사주는 9.85%, 우군인 베인캐피털을 통해서는 1.41%를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고려아연의 우호 지분은 35.4%로 영풍과 MBK의 38.47%와는 3%포인트 차이입니다. 여기서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9.85%를 소각하고 나면 양측 지분율은 40%대 초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보 없는 쩐의 전쟁에서 누구도 확실한 과반을 얻지 못하면서 2차전은 주주총회 표대결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당장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 이사회에 신규 이사 14명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습니다. 이사회를 장악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밀어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장영진 영풍 고문을 제외하고는 12명 모두 최 회장 측 인사인 만큼 임시주총은 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해야 해 실제로는 내년 초쯤 열릴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에 주총 표대결에서 이기기 위한 장내 매수와 우호 지분 확보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영풍하고 MBK 파트너스 연합과의 의결권 경쟁이 또 불가피해진 상황이고 국민연금이 어느 쪽에 이제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경영권 분쟁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울러 장외 여론전과 법정 분쟁 등 경영권 확보를 위한 명분 싸움도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2차전에 돌입하자 고려아연 주가는 4% 가까이에 오른
130만 1,000원에 마감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재판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 합병의 목적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 승계 목적으로 합병이 진행됐음에도 그런 사실을 숨기고 마치 삼성물산의 사업적 필요성이 목적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이미 원심이 합병 목적이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은 사업적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몇 달 전 10년에 걸친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이 적발돼서 9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욕실공사에서도 7년 동안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시스템 욕실은 공정을 단순화하고 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타일을 하나씩 수작업으로 붙이는 습식공법에 비해 시공 속도가 빠릅니다. 건설사들은 보통 등록된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 경쟁 입찰을 해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와 계약합니다. 이 시스템 욕실 입찰 시장에서 2015년부터 7년간 광범위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9개 업체가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 등을 짬짬이해 100건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낙찰 총 금액은 1,361억 6천만 원입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공정경쟁 질서가 무너지고 공사비가 상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7억 2,400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대림바토스와 한샘 등 국내 시스템 욕실 시장 대부분을 이루는 사업자들로 공사 현장은 대부분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아파트였습니다.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담합건에 이어 아파트 내부 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이자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생활 폐기물 수거 등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피고인 부부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60대 정모 씨와 아내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정 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서민의 주거권을 박탈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참담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달라고 밝혔습니다. 실손보험이 되지 않는 고가의 시술을 한 뒤에 허위 서류로 억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병원장과 환자 수백 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진료 기록을 꾸미고 진료일도 가짜로 나눠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원 로비에 경찰이 들어섭니다.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설명하고 환자들의 진료 서류를 확보합니다.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병원에서는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운동선수들이 받는 재생치료 방법이라며 고가의 고주파 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을 권했습니다. 이 치료는 실손보험 대상이 아니었는데 경찰 수사 결과 진료기록부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40에서 80만 원인 치료비도 하루 실손보험 청구 한도액인 20에서 30만 원에 맞춰 나눠서 청구할 수 있도록 이른바 진료일 쪼개기 수법도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환자들이 타낸 보험금은 7억 원에 달합니다. 원장 A씨는 방송 출연이나 유명 기업인의 주치의 경력을 홍보해 환자들을 유치하고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게 하겠다며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하도록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장님 입장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A씨 등 병원 관계자들과 환자 등 366명을 보험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하는데 진료받지 않은 날에 그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자체는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으니까. 경찰은 보험사들의 적자를 유발하는 허위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군의 부실 수사로 끝내 미제로 남게 된 고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증거가 빠지는 등 헌병대와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많았다고 봤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 염순덕 상사는 같은 부대 준이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 둔기에 맞아 숨졌습니다. 염 상사가 발견된 곳 근처 하천 자갈밭에서 염 씨의 피가 묻은 나뭇가지가 발견된 데 이어 도로변에서 수거된 담배꽁초 2개에서 준이와 중사 두 사람의 유전자가 검출됐고 두 사람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헌병대는 사건 당시 함께 당구를 치고 있었다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담배꽁초 2개를 수사 단서에서 제외하고 범행 도구로 추정된 나뭇가지를 분실하기도 했습니다. 15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로 이어졌고 경찰은 당시 두 사람의 알리바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다른 한 명은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끝내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염 상사 유족이 부실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병대와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핵심 물증 등을 불합리하게 수사하는 등 증거 확보가 매우 미흡했다는 겁니다. 또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살해 경위 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국가가 유족에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증거가 사라진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 그 자체로 과실이 중대하다며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 씨 소유 오피스텔 건물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방문객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 본부장은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이 안 됐다며 초기 단계라 소환 조사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팀이 판단할 거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다혜 씨와 관련해서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의 진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3일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를 받은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상해 진단서와 소견서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합의까지 한 상황에서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이 과잉 수사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반박했으며 진단서가 없더라도 진료 기록을 통해 상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21호 태풍 콩레이가 발달하면서 올가을 한반도 부근에 이례적으로 11월 태풍이 북상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과거 73년 동안 우리나라는 11월에 태풍을 맞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데요. 과연 이번 태풍은 어디로 향할까요? 정혜은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21호 태풍 콩레이입니다. 이 부근 바다 온도는 여전히 30도에 육박하는 높은 상태로 태풍은 당분간 더 발달할 전망입니다. 또 이번 주 후반 태풍 중심 풍속은 시속 180km로 달리는 기차를 탈선시킬 정도의 매우 강한 수준까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콩레이가 한반도와 일본 부근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심상찮은 태풍 경로에 대해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이 새로 발표한 전망을 보면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 부근까지 북상하는 이례적인 11월 태풍으로 기록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강하게 발달하긴 하지만 높은 산맥으로 둘러싸인 타이완을 통과한 뒤 세력이 약화하는 데다 남하하는 찬 공기에 가로막혀
중국 남부 해안에서 열대 저압부로 변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가 산출되기 시작한 1951년 이후 지난 73년 동안 11월에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상륙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통계적으로 11월에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제21호 태풍 콩레이는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은 있지만 11월 1일경 타이완을 지나면서 급격히 강도가 약해지겠고 이후 중국 남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과정 속에 북쪽의 찬 공기를 만나 추가로 약화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상 첫 11월 태풍은 피했지만 올가을 폭염과 호우에 연이은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계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보통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태풍이 한반도 부근까지 북상하지 못합니다. 다만 올해는 가을 날씨가 워낙 이변이 많아서 태풍이 약해져도 비구름으로 인한 강한 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 남은 비구름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강해지고 해상에는 최대 4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겠다며 지속적인 대비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가 도로 확장 공사 중이던 굴착기와 부딪히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톤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갑자기 도로 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차량과 부닥치는 듯합니다. 사고 뒤 채소와 과일이 실렸던 화물차 짐칸은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꽝 소리가 나면서 이제 차를 세우고 보면서 저는 제가 문 단속을 잘못해가지고 저기 문이 열리면서 소리가 나나 싶어가지고 이제. 화물차 기사는 굴착기와 직접 충돌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찰은 굴착기가 먼저 다른 시설물과 부딪힌 뒤 연쇄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터널을 막 빠져나온 승용차가 갑자기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충격 부위에 순간 불꽃이 일더니 승용차가 도로 위로 튕겨 나옵니다. 차량은 불과 몇 분 뒤 화염에 휩싸였고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가능성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도로 위에서 SUV 차량 한 대를 멈춰 세웁니다. 멈칫하더니 이내 경찰 사이로 달아납니다. 운전자는 30대 남성 A씨로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 차단기를 부수고 달아났지만 끝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나 마약 투약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젯밤 강원도 횡성에서 멧돼지 포획에 나선 엽사가 동료가 쏜 총에 맞아 다쳤는데 반복되는 사고에 포상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밭 곳곳에 작물이 뽑히고 흙이 파헤쳐졌습니다. 밤사이 멧돼지가 출몰한 흔적입니다. 고구마 심은데 이렇게 망을 안 쳐놓으면은요 들어가서 그냥 전수 파먹어요. 멧돼지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연락을 해요. 그럼 포수가 나온다고. 그런데 현장에 출동했던 엽사가 동료가 쏜 총에 맞아 다리를 다쳤습니다. 횡성에서는 지난 7월에도 비슷한 5인 사격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경기 연천군에서도 멧돼지를 쫓던 엽사 한 명이 일행 중 한 명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엽사 한 명이 숨진 연천 사고 현장입니다. 도로가인데다가 멀지 않은 곳엔 사람이 살고 있는 민가도 보이는데요. 5인 사격 사고가 잇따르면서 근처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밤에는 좀 다니기가 좀 불안하지. 그리고 컴컴한 데는 안 다니는 게 좋지. 농가에 내려와서 다 피해주고 그러면 밤에 돌게끔 돼 있기 때문에. 또 총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아마 그 사건을 바로 떠올릴 것 같은 느낌? 그런 거죠. 이렇게 멧돼지를 잡으려다 사람을 쏘는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멧돼지 같은 야행성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경험과 숙련도를 고려해 허가를 내주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포상금 제도를 손보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멧돼지를 잡으면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안전을 신경 쓰기보다 무리한 포획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가 총을 지금 갖고 가는 건지 아닌지 방심, 깜빡.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마리에 뭐 20만 원부터 지금 뭐 50만 원까지 주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돈이 먼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하지만 환경부는 엽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만큼 수렵 면허 취득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다른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개막 전부터 참신한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은 경북 김천의 김밥축제. 예상을 뛰어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김밥축제에 가서 정작 김밥을 먹지 못했다는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주말 김천에서 열린 김밥축제, 예상 인원의 5배에 달하는 10만여 명이 몰리면서 준비한 김밥이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결국 김천시는 축제 첫날 오후 2시에, 오후 3시 안에 김밥존 김밥이 모두 재료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공지했는데요. 축제 이틀째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자 SNS에는 축제 참가자들의 불만 섞인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김밥 축제에 가서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을 먹고 왔다는 불만부터 축제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물론 혹평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내년에 더 잘 준비해서 개최하면 좋겠다는 응원도 있었고요. 김밥을 반줄씩만 팔아서 다양하게 맛을 봤다. 포장 용기를 최대한 줄이고 뻥튀기나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줘서 좋았다. 이런 반응도 나왔는데요. 참가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경치가 너무 좋고 행사 항목들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구경할 거리 많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그래도 시간을 소요해서라도 아이들하고 즐기기 좋은 것 같아요. 김밥 종류가 많아가지고 한번 다 먹어보려고 지금 와이프가 지금 구매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도 김밥 자주 먹는데 또 색다른 김밥이어서 한번 아이들이랑 한번 와봤어요. 네, 앞서 김천시는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번 축제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김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밥 천국이라는 답변이 많이 나온 건데요. 시는 역발상으로 이를 활용하기로 했고 이 꼬다리라는 김밥 마스코트까지 만들어 김밥 축제를 홍보해 왔습니다. 비록 축제 첫 회는 진행에 미흡함이 있었지만 내년엔 잘 준비해서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참신한 축제들이 많이 생겨나길 기대해 봅니다. 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면 수험생들은 이른바 수능 금지곡을 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이 수능 금지곡, 노랫말과 멜로디의 강한 중독성 탓에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아서 수험생의 집중력을 해치는 음악들을 일컫는데요. 대표적인 수능 금지곡으로는 샤이니의 링딩동이 있습니다. 후렴구를 한 번 들으면 입과 귀에서 링딩동이란 가사와 멜로디가 끊임없이 맴돌기 때문입니다. 또 WS501의 유얼맨과 레드벨벳의 덤덩 등도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가 최강 수능 금지곡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머릿속에서 특정 멜로디가 반복되는 것을 귀벌레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잔뜩 긴장한 뇌를 이완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수험생들에게는 집중력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전문가들은 수험생의 경우 마음이 편안해지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가벼운 명상과 호흡, 또 스트레칭으로 불안한 마음을 풀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서도 당분간은 수능 금지곡 주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전화통화에서 러북 불법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협력 중단을 촉구하고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설과 이를 둘러싼 정부 대응이 여야 정치권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군 참관단 파견 검토에 전쟁 놀이를 하느냐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안보마저 정쟁에 활용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러시아 파병설이 불거진 북한을 향해 살 길은 그것 말고도 많다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분석관이나 군의 참관단을 보내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전쟁 놀이를 하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파병을 위해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까지 우회해가며 행여 한반도의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포로가 된 북한 장병들,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들이 신문을 하다 무슨 문제라도 생길 경우에 그 파장을 대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의 참전 위기에 비판의 화살을 엉뚱하게 정부 여당에 돌리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이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야당이 이를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만 한다는 겁니다. 이어 지금은 여야가 손을 맞잡고 김정은 정권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고 여야가 하나로 뭉쳐서 민생 안보 현안을 해결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의 세계 평화를 해치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해치는 참전에 대한 규탄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서 국정감사 도중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문자메시지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군 폭격을 제안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국가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수호라는 국회의원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전쟁 사주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며 제명 결의안을 제출한 반면 외환 유치죄라는 아주 심각한 형법상 범죄 행위로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군을 북괴군으로 칭하고 이들을 타격해 심리전을 하자는 게 무슨 잘못이냐며 민주당이 북한을 돕기 위해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사견을 말한 것을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규탄하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맞물려 향후 미국 대선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전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일 협의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는 민생 입법 과제를 점검합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포함한 민생 경제 살리기와 민생 직결 입법 과제를 중점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과 안전, 지방 균형 발전 등 5대 주요 민생 입법 과제의 추진 방안도 함께 협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당 고위 전략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애초 김 여사 가족 비리와 국정농단 의혹 규명 심판본부에서 맡고 있던 사안을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2일 장애 집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관철을 위한 1000만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 TF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정 갈등을 주제로 만나려 했지만 언론 공개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 끝에 면담이 무산됐습니다. 의장실 측은 언론 공개 일정으로 준비를 한 반면 부총리실 측은 비공개 일정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예정 시간에 맞춰 의장 집무실 앞까지 왔다가 대기하던 취재진을 보고 발길을 돌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선 막판까지 박빙의 지지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흑인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원금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니아의 흑인 교회를 찾았습니다. 경합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펜실베니아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흑인 표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Here in Pennsylvania right now, each of us has an opportunity to make a difference. Because in this moment, we do face a real question. What kind of country do we want to live in?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바이든의 지원금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높은 관세만 부과해도 해외 기업이 알아서 미국에 공장을 지을 거라며 고율 관세 정책을 만능으로 내세웠습니다.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and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anyway. All you had to do is charge them tariffs. 마지막까지 박빙 판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ABC 뉴스는 3주 사이 해리스가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를 더 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표 의향층 지지율이 이달 초 2%포인트에서 4%포인트 차이로 커졌다고 집계했습니다. 특히 해리스가 최근 공을 들인 히스패닉과 흑인 유권자 표심이 돌아왔다고 ABC 뉴스는 분석했습니다. 히스패닉은 해리스와 트럼프 지지율 격차가 22%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커졌고 흑인 지지율은 90대 7%로 해리스가 압도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와 CNN이 최근 내놓은 마지막 여론조사는 두 사람 지지율이 동률로 나온 데다 7개 경합주 평균 지지율에서 트럼프가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잇따르고 있어 일주일여 남은 대선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올해 헬로윈을 앞두고 코스프레 금지령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게릴라 코스프레를 이어가며 자유를 외쳤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화웨이의 3단 접이식 스마트폰 포대를 쓴 젊은이 3명이 카메라 세례를 받습니다. 2018년 탈세 혐의와 성상납 루머 속에 종적을 감췄던 여배우 판빙빙도 등장했습니다. 헬로윈을 앞두고 거리로 나와 코스프레를 즐기는 건데 얼마 못 가서 줄줄이 잡혀가고 맙니다. 今天在五角场被警察抓去卸妆了，真的好恐怖啊！他说如果我不卸妆的话，就把我抓到哪里去。 경찰이 바퀴벌레 복장을 한 사람을 끌고 갈 때 구경꾼들이 부르던 노랫말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이 마지막에 차 마시러 간다는 말 역시 공안 당국의 소환 조사를 비꼬는 은어입니다.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쌓였던 불만과 풍자가 분출했던 지난해 상하이 헬로윈. 그러나 올해는 코스프레 금지령이 내려졌고 주요 공원엔 경찰이 배치돼 인파 통제에 나섰습니다. 目前是我们的控制人流。问题你不是下周吗？现在提前有来的呀，一直到晚上去。 시민들은 장소를 옮겨가며 벌이는 게릴라 코스프레로 공권력을 조롱했습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코스프레 대신 백지에 청년 실업을 풍자하는 글을 담아 저항하기도 합니다. 한간에선 지난해 별세한 리커창 전 총리의 일주기와 맞물려 헬로윈 계엄이란 말까지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경찰이 헬로윈 주간 경찰복 코스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헬로윈 주간을 맞아 경찰복이나 장비와 유사한 제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과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7월 침수 사고로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가 오는 31일 밤 10시부터 전면 재개통됩니다.
궁평 2 지하차도는 침수 사고 뒤 전면 폐쇄됐다가 지난달 추석을 앞두고 도로 이용객 편의를 위해 중앙 1차로를 우선 개통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구명봉과 순환 인명 구조함을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 보강 공사를 마치고 전면 개통을 결정했습니다. 과거 교육청과 전교조 협약에 따라 학생 학력고사, 교육감 표창 등을 하지 않고 있는 강원교육청이 단체 협약을 더는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학력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신경호 강원교육감. 학생 학업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전체 학교 시험을 치르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지난 2021년 전교조 강원지부와 맺은 단체 협약이 걸림돌이었습니다. 협약에는 교육청 주관 학력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교육청과 학교 주관 경시대회 금지, 교육감 표창 금지 등의 조항도 있었습니다. 강원교육청은 이런 단체 협약이 교육 현장 권한을 제한한다며 유효기간이 만료돼 실효된 만큼 더는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평가나 경시대, 교육감 표창이 교원의 임금과 근무 조건 그리고 복리 후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과연 이것이 전교조 강원지부 단체 교섭으로 금지시킬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2023년도 단체 교섭이 아직 진행 중인데 일방적인 실효 통보는 교사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신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만큼 정치적 입지곤란을 타개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각종 교육감 표창, 학생들의 경시대회, 그리고 학력평가 등을 콕 집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것은 신경호 교육감의 퇴행적인 학력 정책과 경쟁, 서열화 교육 등을 강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강원 지역에서는 각종 경시대회와 학생 전부가 실시하는 학력 진단평가가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질 거라는 기대와 형식적 평가로 순위 경쟁에 더 빠져들 거라는 우려가 고차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 여부가 결정될 의협 대의원 긴급총회가 다음 달 10일 열릴 전망입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의 의장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주말 임시총회 발의서를 확인했다며 내일 임시운영위원회를 열고 대의원 총회 일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의원들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다음 달 3일은 임시총회를 열기 어려워 보이고 10일에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오늘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임직원 2명을 증거언닉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경찰이 전공의 행동지침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할 당시 가입자 정보를 변경해 숨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전공의 행동지침에는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내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증가해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내년도 수능에 1년 전보다 수험생 3,311명이 증가한 11만 743명이 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험생 가운데 재학생 비율은 53.6%로 전년보다 소폭 늘었고 졸업생은 42.9%, 검정고시 등은 3.5%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관들은 명찰의 이름 대신 고유 1년 번호를 표기할 예정으로 지난해 한 학부모가 자녀의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교사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날씨에 뇌혈관 질환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팔다리 마비나 두통이 생기면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사망에 이르는 뇌졸중은 국내 사망 원인 4위로 흔히 찬바람과 함께 온다고 알려졌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찬 공기를 맞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뇌혈관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지난해 7월 1,800여 명에서 12월 2,200여 명으로 24% 느는 등
겨울철에 훨씬 많습니다. 또 일교차가 1도 높아지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2.4% 증가하고 65세 이상에선 2.7%로 커진다는 연구도 있을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가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쪽 팔다리 마비 증세나 갑작스러운 언어,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이 나타나면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잠시 생겼다 사라지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꼭 병원 검진을 받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잠깐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겠지 하실 텐데 그 혈관에 이미 동맥경화가 크게 있는 상태에서 혈전이 생겼다가 열린 거거든요. 그 동맥경화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얼마든지 막힐 수가 있어요. 뇌졸중 발생 후 치료 골든타임은 3-4시간으로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10명 중 4명은 증세를 알아차리지 못해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운 좋게 위기를 넘기더라도 반신불수나 언어 장애 등 심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어 큰 고통을 남깁니다. 겨울을 향해 가는 환절기, 고혈압과 당뇨를 비롯한 위험인자를 가진 만성 질환자와 노약자는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고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년 초까지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 정년 연장 문제는 많은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있어 경사노위에서 1차적으로 논의의 결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계속고용위원회가 공론화를 위해 다음 달 10일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한 상황에서 최소 내년 1분기까지 결론을 내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SK그룹의 지주사인 SK가 지주사 최초로 주주 환원 정책과 재무 구조 개선 계획 등이 담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는 우선 주주 환원 정책으로 주당 최소 배당금을 5천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경영 실적이나 경상 배당 수입과 상관없이 보장되는 최소 배당금은 연간 2,800억 원 수준입니다. 또 올해 초부터 진행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시가총액 1~2% 규모의 자기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추가 배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그룹 회장이 레이싱 경기장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는데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평가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힘찬 엔진 소리와 함께 출발한 토요타 자동차. 360도로 회전하는 드리프트 등 현란한 기술을 선보인 뒤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운전자가 공개되자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님과 도요타 자동차의 아키오 토요타 회장님이셨습니다. 지난 상반기 기준 글로벌 완성차 업계 1위 토요타 그룹과 3위 현대차 그룹 수장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섰습니다. 두 회장은 레이싱에 대한 애정으로 이번 경기를 열기로 했다면서 서로를 향한 존경심과 우애를 드러냈습니다. 제가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존경하는 회장님으로서 제가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운전하시는 거 보니까 더 많은 신뢰가 가고韓国でこんな현대さんとこんなことできるなんて夢にも思ってませんでした. 앞으로 두 기업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앞서 현대차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토요타는 독일 BMW와 수소차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이번 만남으로 현대차와 토요타가 손을 맞잡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현대もトヨタも一緒になってもっといい車、もっとモビリティの未来を作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から、皆さん応援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이번 경기에는 취임 2주년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정 회장, 아키오 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기가 삼성 사업장인 에버랜드에서 열렸다는 이유도 있지만 미래 먹거리인 자동차 전기 전자장비에 큰 손들이 모인 만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열을 가리지 않는 중국의 공세 속에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현대차와 토요타, 삼성까지 새 글로벌 기업 수장의 만남이 향후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관심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감독 선임 과정 등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서울을 찾은 인판티노 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피파는 자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대한축구협회는 문제가 없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파는 지난달에도 공문을 통해 대한축구협회는 정치적 간섭 등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경고를 보냈는데요. 인판티노 회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KFA to decide, for example, on who the national team coach has to be and all other sporting decisions. I mean, the autonomy of sport is crucial for us, and we can see as well that the results, the sporting results, which at the end is what counts, are fantastic. So everything is great. 해외 출장길에 올랐던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유럽과 중동에서 뛰는 선수들의 경기력을 직접 점검하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스위스 그라스호퍼의 이영준 경기를 지켜봤고 아랍에미리트로 건너가 원두재와 권경원, 조유민 등 중원과 수비 자원들을 확인했습니다. 홍 감독은 당분간 국내에서 K리그 소속 선수들을 살펴본 뒤 다음 달 4일 11월 A매치 소집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제 제네시스 챔피언십 연장전에서 패한 김주영이 경기 후 라커룸 문을 부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영은 18번 홀에서 짧은 버디 퍼트를 놓쳐 연장 승부를 허용했고 연장 첫 홀에서 어프로치샷 실수로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김주영은 우승한 안병훈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라커룸으로 돌아와 문을 파손했습니다. 대회를 주관한 KPGA는 김주영에 대해 상벌위원회 회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2도로 오늘과 비슷해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18도 선을 보이며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동쪽 지방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12도, 대전도 12도, 대구는 1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이 18도, 대전이 21도, 광주와 대구는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남은 한 주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